제4편 1. 성서의 전설에 의하면 무위, 나태는 타락 전의 원시인에게는 행복의 조건이었다. 무위를 좋아하는 마음은 천국을 쫓겨난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신의 저주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신의 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특질에 의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태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음의 목소리는 너희들은 나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속삭인다. 만약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유익한 인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시적인 행복의 일면을 발견한 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적인 공공연한 무의의 상태를 온 계급이 한결같이 즐기고 있는 것은 군인 사회이다. 더욱이 이 의무적인 공공연한 무의야말로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군무의 주된 매력인 것이다.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1807년 이래 이 행복을 충분히 맛보고 있었다. 그는 줄곧 파블로그라데 연대에 근무하며 지금은 벌써 제니소프에게서 인계받은 일개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모스크바의 지기들로부터 다소 악취미라는 말을 들을 만큼 거친 젊은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동료와 부하와 상사들로부터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자기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1809년이 되면서부터는 그는 더욱 집에서 오는 편지 속에서 집안의 재정은 날로 나빠져 가고만 있는 형편이니까 이제 너도 그만 집으로 돌아와서 늙은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는 어머니의 푸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편지를 읽을 때마다 니콜라이는 온갖 세속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히 살고 있는 자기를 이 환경에서 또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도 조만간에 다시 그 생활의 소용돌이, 재정의 문란과 그 정리, 관리인들의 계산서, 쟁론, 음모, 귀찮은 관계, 사교계, 소냐와의 사랑과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까다롭고 귀찮게 얽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서 널 그리운 어머님으로 시작하여 당신의 양순한 아들로 끝나는 냉정하고 딱딱한 편지로 답하고 언제쯤 돌아갈 생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1810년 그의 집으로부터 온 편지에는 나타시아가 볼콘스키와 약혼했다는 것, 결혼이 노공작의 반대 때문에 1년 뒤로 늦추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이 편지는 니콜라이를 슬프게 하고 또한 화나게 했다. 첫째, 그는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던 나타시아를 자기의 집에서 잃는 것이 섭섭하였고, 둘째로는 경기병적인 견지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볼콘스키와의 혼인은 자기들에게 그리 대단한 영광도 아니며 또 정말로 그가 나타시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반미치광이인 아버지의 허락 따위는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에게 지적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니콜라이는 약혼녀가 된 나타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얻을 생각도 해보았으나 마침 연습도 다가왔었고 소냐와 그 밖의 온갖 귀찮은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으므로 다시금 귀향을 늦추었다. 그러나 그해 봄에 그는 어머니가 백장 몰래 낸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마침내 그는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편지에는 만약 니콜라이가 돌아와 재정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유지는 전부 경매에 붙여지고 가족 모두는 문전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백작이 너무 의지가 약해서 미찌니까를 지나치게 신용했다는 것, 그가 너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속고만 있다는 것,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차차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 등이 자세하게 씌어 있었다. 부디 돌아와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나를 비롯해서 너희 가족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싶지 않거든 꼭 돌아오너라 하고 백작 부인은 쓰고 있었다. 이 편지는 니콜라이를 감동시켰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조언해 주는 중용을 잃지 않는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에는 꼭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설사 제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은 그도 몰랐다. 그러나 식후에 한참 푹 자고 나자 이미 오랫동안 탄 일이 없는 몹시 성질이 사나운 잿빛의 수말 마르스의 안장을 얹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땀이 흠뻑 밴 말을 타고 숙사로 돌아오자 라브루시가 제니소포의 하인으로 줄곧 니콜라이한테 남아있었다. 밤에 놀러온 동료들을 향해 자기는 휴가를 얻어 귀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대위로 승진될 것인지 혹은 이번 연습에서 안나 훈장을 타게 될 것인지 어떤지 이것은 그에게 유달리 흥미있는 문제였다. 사령부에서 듣기 전에 떠난다고 생각하니 몹시 괴롭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요즘 폴란드의 골루호프스키 백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세필 얼룩말의 값을 어림했을 때 로스토프는 틀림없이 2,000루블리에 팔아 보이겠노라고 내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대로 그냥 떠나버린다고 생각하자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또 언젠가 판나 보르조프가야를 위해 무도회를 베풀었던 창기병들에 대한 안갚음으로 경기병 측에서도 판나 버시아즈제스카야를 끌어내어 무도회를 베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행해질 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일같이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랑하고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세계를 버리고 어리석고 무의미한 분란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주일 뒤에 그는 휴가를 얻었다. 연대뿐만 아니라 온 여단의 동료들이 로스토프를 위해 한 사람 앞에 15루블리씩을 출염하여 송별연을 베풀어 주었다. 두 악단의 연주가 있었고 두 합창대가 노래를 불렀다. 로스토프는 바소프 소령과 함께
뜨레빠까를 주었다. 취한 장교들은 로스토프를 껴안기도 하고 던져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했다. 제3중대의 병사들도 다시 한번 그를 던져 올리고 우라 하고 외쳤다. 이어코 로스토프는 썰매에 태워져 역참에게까지 배웅을 받았다. 언제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크레멘추크에서 키예프까지 적 여행길 중도까지 로스토프의 상념은 모두 후방에 중대 쪽에 있었다. 그러나 절반을 지나가자 그는 이제 그 세필의 얼룩말에 대해서도 도저히 베이카 상사에 대해서도 있고 오토라도 노예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을 불안한 기분으로 자문자답하게 되었다. 차차 가까워짐에 따라 인간의 감정도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법칙에 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더욱더 강렬하게 자기 집을 생각하였다. 오토라도 노예 마을을 앞둔 마지막 역참에서 마부에게 술값을 3루블리 주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자기 집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재회의 기쁨과 그 뒤에 잇따르는 역시 모두 여전하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처럼 바삐 서둘러 왔을까 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이상한 불안한 느낌. 이러한 감정을 거친 뒤에 니콜라이는 자기 집의 낡은 세계에 젖어들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다만 조금 늙었을 뿐이었다. 양친에게는 새로운 불안 같은 것과 때로는 불화 같은 것이 서려 있었고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며 그 원인이 핍박한 재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니콜라이도 곧 알아챘다. 소냐는 벌써 20살이었다. 그녀의 용모와 몸매는 이제 필대로 피어 지금 이상의 아름다움을 상상케 하는 데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니콜라이의 귀성 이래 온 몸이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성실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그의 마음에 즐거운 영향을 주었다. 누구보다도 가장 니콜라이를 놀라게 한 것은 빼짜와 나타샤였다. 빼짜는 올해 14, 벌써 쾌활하고 영리한 장난꾸러기인 몸집이 큰 미소년이 되어 벌써 목소리도 변하고 있었다. 나타샤에 대해서는 니콜라이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오랫동안 놀라며 웃고만 있었다. 정말 딴 사람처럼 됐구나 하고 그는 말했다. 어째서 얼굴이 미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반대인데 말이야. 그러나 점잔을 빼는 폼이 여간 아닌걸. 하기야 공작 부인이니까. 그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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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녀는 기쁜 듯이 대답했다. 나타샤는 그에게 안드레이 공작과의 로만스 그리고 그가 오토라도 노예 마을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온 편지를 보여주었다. 어때요? 오빠도 기뻐요? 하고 나타샤는 물었다. 나는 지금 정말 마음이 가라앉고 행복해요. 정말 기쁘구나 하고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너는 몹시 반하고 있니?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고 나타샤는 대답했다. 난 보리스도 댄서 선생도 제니소프 씨도 사랑했었지만 이번만은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난 이처럼 침착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가라앉은 행복한 기분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니콜라이는 나타샤에게 그녀의 결혼이 1년 더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나타샤는 토라진 얼굴로 오빠에게 대들며 그것은 달리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남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며 그런 것은 자기도 싫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오빠는 전혀 모르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니콜라이는 입을 다물고 동의를 표했다. 오빠는 누이를 바라보면서 자주 기이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금도 자기 미래의 남편과 헤어진 사랑에 빠져있는 신부다운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평온하고 차분하고 쾌활하였다. 이것은 니콜라이를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볼건스키의 구혼마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는 그녀와 안드레의 공작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없으므로 더 한층 누이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이 혼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듯한 느낌이 줄곧 들었다. 무엇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약혼식을 올리지 않는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 한번 어머니와 둘이서 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머니까지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따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결혼을 미심쩍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얼마큼 흐뭇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여기 이런 편지가 와 있다 하고 그녀는 모든 어머니에게 공통된 딸의 장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심술궂은 감정을 가슴속 깊이 숨기면서 안드레이 공작의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아무래도 12월 이전에는 오지 못하겠다고 쉬어있다. 무슨 일이 있어 떠나올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틀림없이 병이겠지.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말이야. 넌 나타샤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애가 들떠 있는 것을 나무라지도 말아라. 그 애는 지금 처녀 시절의 마지막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아무쪼록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 주시옵기를 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